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네 남자의 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먼저 오늘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예, 전남 순천의 전아람입니다. 네, 용인 남자 hen근택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드디어 새 식구로 정식으로 합류하게 되셨습니다. 김준호 변호사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준호 변호사입니다. 원희룡, 최재형, 하태경이 원하는 4강. 그 네. 4강을 제가 먼저 이뤘습니다. 아, 예, 축하드리고 또 환영하면서 어떻게 그 추석 연휴 지난주에 우리도 이제 생방하기도 했지만 가족들 좀 모이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그냥 어르신들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송편도 많이 먹고. 저도 거의 한 2년 만에 처가도 들르고 다 이쪽 저쪽 특히 이제 좀 어린 아이 있는 집들은 더더욱 안 모였었는데 그렇죠. 이번 추석에는 조금 모였는데 확진자가 정말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또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다들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추석을 앞두고는 또 특히 이런 시기라면 자연스럽게 정치 얘기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뭐 누구 어떻다더라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차례 지내고 보통 TV 돌리다 보면 뉴스가 나와요. 뉴스를 보면은 꼭 서로 이제 한 마디씩 하게 되죠. 아무래도. 근데 좀 이런 얘기가 좀 많았어요. 요즘 정말 뽑을 사람 없다. 호감도보다 비호감도가 더 높은 후보들끼리의 경쟁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있었는데 맞습니다. 지난주였나요? 이 대선 주자 호감도 조사에서 여야 상위권 후보 4명이 모두 호감보다는 비호감 답변 비율이 높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약간 저 이런 대선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전에도 좀 이랬었나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지난 대선 기준으로 보면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호감도랑 비호감도 사이에 다른 게 그때 호감도는 이 이름 얘기해도 되나? 네. 안희정 후보가 상당히 높았어요. 예. 그러니까 호감도는 지지도랑은 또 별개의 어쨌든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도 물론 근소하지만 비호감도가 조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반대 진영에서 유력 후보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호감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죠. 상대방 진영에서 당장에 위협적이지 않은 사람한테는 호감도를 눌러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호감도랑 지지도랑 같이 봐야 되는 문제는 좀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지금 몇 달 전에 비해서도 둘 다 비호감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네. 비호감도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후보는 홍준표 후보만 내려가고 있다. 그게 좀 특징이고 어쨌든 중도 확장, 부동층 이런 문제 때문에 호감도가 높은 후보보다 비호감도가 높은 후보가 위험하다라는 그 시그널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저는 이게 정치인들, 이 지도자들 비호감도 높은 분들 저는 상당히 그 심정을 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엑스파일을 터뜨리고 나서 저에 대한 비호감도가 예. 한 99%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비호감도가 높으면요 정치인들 정치하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든지 뭐 좋은 방안을 얘기하더라도 나는 너 싫어. 네가 하는 얘기 듣기 싫어. 그냥 나는 너는 제껴놓고 생각할 거야 이거거든요. 네네. 비호감도가 높으면 외연 확장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본선에 가서 상당히 중도층을 끌어들이는데 힘들 수가 있어요. 이 비호감도를 낮추는데 각 후보들은 집중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직접 체감하신 분의 이야기라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요. 자 일단 비호감도 전문가가 말씀해주신 비호감도 얘기까지 들어보고 자 이제 그러면 빨리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정치 토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인싸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이 일요일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일요일 방송은 녹음 및 녹화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대 승부처 중에 하나죠. 예. 호남 경선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방송 당일 저녁에는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에 나오고 호남 쪽이 나오고 일요일에 이 전북 지역의 경선 결과가 나오는데 광주 전남 경선 결과를 저희가 보지 못한 채 호남 전체 이야기를 좀 예측해야 된다는 점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유튜브 쪽은 특히 그 아래쪽에 따로 이렇게 늘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조를 해주시고요. 일단 그 얘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현 변호사님. 네네. 이 광주 전남 지역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는 뭐 텃밭이라기보다는 뿌리다 뭐 이렇게까지도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뭐 DJ 정권부터 이제 시작되는 민주당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데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이 겨우 40%를 넘겼어요. 이건 가장 뭐 늘 대선이든 총선이든 높은 투표율에 높은 그렇죠. 지지도를 보여주는 지역인데
이거 좀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원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제 지금 뭐 대장동 얘기나 뭐 수박 얘기나 네거티브가 서로 좀 심한 거 아니냐 이 부분에서 약간 그렇게 될 경우 이제 투표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네. 얘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사실은 우리 온라인 투표를 하거든요. 그렇죠. 카카오톡으로 옵니다. 네. 카카오톡으로 오는데 이게 설 전후에는 굉장히 카카오톡 문자가 많이 와요, 사람들이. 그 인사가 명절, 많이 오잖아요. 추석이었으니까. 예, 추석 전후에 그런 사람들이 잘 안 보게 된다. 여기 있고 그래서 이제 전화 강제라는 표현을 합니다만 이제 ARS 전화로 가는 게 있거든요. 그걸 예. 강제 ARS라 그러는데 그걸 한 3번 5번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공이 뭐 이렇게 모르는 번호로 오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번호로 오다 보니까 설 때 뭐 문자도 많이 오고 전화도 많이 오고 카톡도 많이 보니까 안 벌 수도 있고 뭐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원인은 분석해 보면 우리가 민주당이 한 최근 몇 년 동안에 이 정당 가입 절차가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근데 예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호남 같은 경우에는 공천이 당선이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당원들보다 어찌 보면 이게 모집한 당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친구든 뭐든 그렇죠, 가족이든 그렇죠. 뭐 이렇게 스스로 가입한 게 아니라 아하. 자발적으로 가입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아온 당원. 네네네. 그런 막 대납 사건도 많이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면 그러니까 어떤 소속감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젊은 분들은 많은데 예. 연세 드신 분들은 예전처럼 종이로 써서 한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스스로 가입한 분들은 대부분 본인이 직접 가입했고 또 본인이 오니까 하는데 이렇게 누가 대신해줘서 이제 종이로 쓴 분들은 본인이 뭐 잘 몰라요. 대부분 다 당원인지 알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결국은 지지층과도 조금 연결이 돼요. 조금 연세 드신 분들, 좀 젊으신 분들 네네네.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원인은 뭐 여러 가지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당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겠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전체 한 80만 중에 20만 넘으니까 네. 한 4분의 1 조금 더 되거든요. 30% 정도 되고 있어서 그래도 50% 넘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조금 그 부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네. 제가 보기에 현 변호사님이 너무 분석을 잘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또 네. 너무 겸손하게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저는 호남에 계신 당원분들이나 지지자분들이 이미 게임이 끝난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투표율이 좀 낮을 수 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에이 뭐 내가 투표 안 해도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겠지, 후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낙연 후보 지지하는 분들은 내가 나가서 투표를 하더라도 이거 쉽지 뒤집기 않다? 어렵겠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세론 때문에 투표율이 낮은 것이 아니냐라고 분석을 해봅니다. 아니 근데 사실 아무래도 그 이낙연 후보가 네. 호남 출신이시고 그리고 전남도지사도 하셨고 그렇다 보니까 이 이낙연 지지율이 호남이 높으니까 투표율이 낮다는 얘기. 그렇다면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들이 어차피 어렵지 않을까 하고 투표를 덜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나가서 투표를 하더라도 음. 이게 참 뒤집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과 나는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긴 하지만 이낙연 후보가 본선에 나가서 과연 정권을 재창출할 가능성이 높을까? 라는 생각들이 좀 복잡하게 엮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그 장 교수님 분석대로라면 대장동 이슈는 별 영향이 없었다라고도 또 사실 보이는데. 근데 이게 지지층한테는 야 네. 우리 1등 후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거야. 이 국민의힘 나쁜 사람들. 자 우리 지지층들은 이재명 지사 지키자라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 저 국민의힘 쪽에서도 윤석열 네. 후보 막 공격하면 지지층들이 막 결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결속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져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좀 얘기 들어볼까요? 근데 저는 장 교수님 분석이랑 좀 다른 게 네. 제가 지금 사실 순천에 있는데 저는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요인이 더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억지로 좀 모아놓은 음. 사실 별로 원치 않는데 당원으로 이렇게 좀 끌어모은 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호남 같은 권리당원이면은 경우는. 그 당비를 내는 분들 아니에요? 근데 뭐 월 1,000원이니까 그래도 이제 주변에서 사실. 부탁하니까 그냥 그 정도는 뭐 해주자. 네네, 지방선거 나가자 하는 분들이 부탁해서 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네네. 주변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대장동 특혜 의혹이 영향이 저는 최소한 호남에서는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남에서는 이낙연 후보를 그래도 이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이재명 지사가 워낙 압도적이고 본선 경쟁력이 좋아 보이니까 그래도 이재명 될 사람 밀어야지 하던 게 있었는데 네. 대장동 이슈가 터지면서 그 바닥 민심이 좀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허. 네,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분명히 영향이 있었을 거고 이 대장동 이슈가 특히나 본선에 갔을 때 부동산 정책과 연결돼서 또 본선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 저는 아직 뚜껑을 열어보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영향이 있었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 바람이었거든요. 예. 이재명 후보가 생각보다 많은 표로 충청권부터 이렇게 쭉 그렇죠. 제패하고 있었는데 53%가 좀 넘었었죠. 그쵸. 네. 근데 지금 KBC 광주 방송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거든요. 이번 주에 나온 거 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리서치뷰에서 실시한 건데 광주 호남만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였습니다. 예. 제가 지금 그 날짜랑 몇 명 여론조사 방법까지는 못 외우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거기서는 50%는 안 돼 있고 그렇죠. 그 기관에서 했던 그 추이를 보면 이낙연 후보가 좀 올라오긴 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낙연 후보 지지자층에서는 어차피 마지막이기 때문에 최대한 결속을 해서 열심히 투표장에 갈 것이고 예. 바람을 통해서 오신 분들은 약간 유보하게 되면서 약간 투표를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가능성 이것 때문에 생각보다 좀 붙어 있을 그러나 어떤 수치를 봐도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역전은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측에도 예측이 의미 없는 방송이지만 네. 해보자면 저는 그래도 그래도 민망한 걸 계속 우리가 길게 끌고 간다는 느낌 안 들어요. 그렇네요. 네, 민망한 얘기입니다. 예, 일단 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요것도 결과 보고 요걸 보시는 또 재미도 있을 수 댓글에 있습니다. 엄청 달린다니까. 예. 민망한 얘기겠지만 저는 미미한 차이로 그래도 이낙연 후보가 조금 이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제가 볼 때는 호남에서는. 네, 호남에서는. 그러면 토탈로는요? 토탈이 호남이 전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남, 전북, 광주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 네네네. 저는 전남은 확실히 이낙연 후보가 많이 이길 것 같고 아예 뒤집을 수 있을 예, 정도로. 저는 조금 더 이길 것 같고 광주, 전북은 조금 애매합니다만은 예. 그래도 표 차이가 많이 나진 않을 거다. 전 토탈에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렸던 건 전 변호사님 네. 총합을 이제 세잖아요. 네. 전체에서 그러면 총합에서 이재명 후보가 50% 선이 깨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 그 전체에서요. 예. 아,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기는 아니 쉽지 않을 것 산술적으로 같아요. 예상해 보면요. 예. 네. 이재명 후보가 30%를 얻으면 과반을 유지하고 이낙연 후보가 53%를 넘어야 결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야 돼요. 30%만 딱 유지하면 돼요. 야, 벌써 거기까지 분석을 하셨어요. 아, 그 저요? 기사 네, 또 정치일사 나온 게 나오고요. 있고요. 근데 조심스럽게 얘기하세요, 현 변호사님. 아니 뭐 저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제 이낙연 후보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길이 전남이에요. 전남. 그렇죠. 전남 광주 얘기하시는데 광주는 조금 약간 도시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전북은 저희 쪽으로 많이 넘어왔다고 보고 그러면 전남이 저는 만약에 전남에서 저는 뭐 비등비등할 갈 거라고 보는데 전남에서 만약에 말씀처럼 확실한 지지를 못 받으면 앞으로 이렇게 동력을 찾기가 쉽지 않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꼬리를 흐리시는 분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캠프에 지금 몸담고 계시다 보니까 더 조심스러우신 것 같아요. 1등 캠프 되시더니 너무 예.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일단은 예, 이제 그 광주 전남 관련해서는 이제 결과가 이미 나왔고 그리고 이제 전북 지역까지 오늘 이제 나옵니다. 그거 한번 보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네. 사실 이제 호남 쪽의 경선이 결과가 나온다는 건 이제 민주당 경선에 한 뭐 7할 7분응선 정도가 넘어간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뭐 물론 전체 지금 선거인단이 220만 명 정도 되고요. 이제 지금 호남이 뭐 당원이 20만 명이지만 그동안 이제 호남에 가는 상징성이 있었어요. 네. 당원 숫자보다 결국은 호남에서 승리한 후보가 계속 그동안 이겨왔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도 호남 특히 전남에서 이거를 그 분위기를 반전시키면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은 뭐 추격의 반전을 만들지 못하면 뭐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고 많은 네. 아마 당원이나 뭐 선거인단들도 호남 끝나면 끝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엔 아마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이제 이 경선 토론 분위기가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예요. 저희는 그렇죠. 끝나가는 분위기고 네네네. 토론회도 지금 거의 몇 번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한 20번 한 것 같은데 한 두세 번 많이 남았거든요. 했죠. 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약간 끝나가는 분위기, 아마 파장 이제 분위기고 이제 넘어가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제 슈퍼위크 이렇게 부르면서 계속해서 좀 네네. 흥행몰이를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마 다음 주쯤이면은 그럼 이 호남 지역 경선 결과까지 포함해서 두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민주당 경선의 좀 향방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예, 그 대장동 얘기가 지금 벌써 우리가 이제 3주째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해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이전 투구 양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만 간단하게 뭐 지금 일단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정면 돌파를 선택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거 이재명 게이트입니까? 국민의힘 게이트입니까? 이렇게까지도 정리할 수 있는 지금 그런 분위기까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저는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부적절한 해명과 네.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당군 이래 최대 치적 사업이다라고 얘기하셨다가 현재는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요 특검 받으시면 됩니다. 국정조사 받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 게이트 철저하게 파헤치고 밝혀서 명명백백하게 나 이재명은 잘못 없어라고 조사 받으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근데 다른 조사는 안 받고 경찰 조사는 뭐 수사는 받겠습니다. 이거는요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대응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그 화천대유라는 회사에 그 고문으로 가신 분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순실 씨를 변호했던 이경재 변호사도 화천대유 고문이었다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 천화동인의 그 주주도 그 예전 새누리당 활동을 했다 뭐 이제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면서 좀 이런 이슈들이 불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그 이재명 후보 측을 공격하는 대표적인 논리가 지금 방금 장 교수님이 얘기하신 그겁니다. 뭐 특검 받아라. 특검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왜 뭐 꿀릴 거 없으면? 그래서 제가 항상 또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니 고발도 안 하고 특검하라고 하냐. 기본적으로 뭐 김기현 원내대표나 당에서 책임 있는 분들이 시민단체나 이게 돌리지 말고 장기표 없이 뭐 고발한다 그러는데 그런 분들 하지 말고 직접 나서가지고 당에서 고발도 하고 그래서 수사가 미진하면 그 다음에 특검하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 당군 일의 최대 비리 뭐 해방 이후 최대 권력 비리 말은 되게 세게 얘기하는데 실행은 안 하고 있거든요. 아니, 쉽게 얘기하면 물증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근거가 있어야 고발을 하는데 근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민간 영역, 민간 영역. 지금 사실 다 나왔잖아요. 대부분 최고 핵심적인 인물이 두 사람 정도인데 남욱 변호사와 그다음에 지금 김만배 그분 정도잖아요.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들이. 근데 남욱 그분도 보니까 뭐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했다며요 예전에. 그게 왜 그러냐면 그분이 2009년 10년 여기에 민간으로 넘어갈 때 그때 이제 돈 받아서 구속됐다가 이제 나중에 무죄 받긴 했지만 2심에서 우리 존경하는 최재형 후보님께서 판결을 해주셔가지고 무죄를 그걸로 그래도 받았는데. 좀 이슈가 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걸로라도 이슈가 돼서 다행이라고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도 말이 많았어요. 왜냐면 이게 변호사법 위반만 걸었거든요. 8억 3천이나 됐는데 이게 왜 공소장 변경 안 하고 뭐 횡령이든 아니면 다른 죄로 갈 수 있었는데 변호사법 위반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8억 3천이나 받았는데 그래서 무죄로 갔단 말이에요. 물론 뭐 박영수 이런 분들이 이제 그때 변호인을 맡긴 했죠. 그 다음에 뭐 수사했던 그 광찬우 수원지검장도 나중에 보니까 다 한 자리에 다 모였어요. 또 수사했던 사람, 변호했던 사람, 구속된 사람도 한 자리에 모였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보면 단순히 국민의힘 전신뿐만 아니라 다 친박 인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밝혀요 특검을 통해서. 아니 근데 그거는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할 부분은 아니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재명 기사 관련된 거는 시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요거는 다 민간 영역이라서 저희들이 뭐라고 할 건 아니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얘기하는데 지금 뭐 이경재도 최준실 문제 있었죠. 그다음에 지금 뭐 김수남도 그때 당시에 검찰총장이었죠. 그렇죠. 문제가 되고 있는 권순일 대법관도 사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에요. 대법원이 제청한 분이니까. 원유철도 마찬가지죠. 원유철도 그 당시에 원내대표였거든요. 그다음에 박상도 민정수석했잖아요. 아들 취업 그렇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거의 이거는 국민의힘 게이트가 아니라 거의 친박 게이트나 박근혜 게이트 수준이에요. 친박 게이트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 밝힙시다. 같아요. 먼저 선제적으로 고발하고 특검 받아들인다고 해서. 아니 뭐 근거가 있어야 고발을 하는데. 김준호 변호사님 일단 근데 저는 그 단군 일의 최대 비리는 좀 말을 함부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어요. 언어의 인플레가 너무 심하다. 예를 들어 그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그때 3천억 4천억 추징 맞을 때 왜 맞았겠습니까? 3천억 4천억을 해 드셨으니까 그렇잖아요. 더해 드셨으니까 그 정도 맞은 거죠. 율곡 비리, 뭐 군사 그때 뭐 비행기 하나 수입하는데 백머니로 뭐 1억 불 받았다. 그때 1,000억이면요. 지금은 1조네 1조. 뭐해. 그러니까 단군 일의 최대 비리라는 말은 조금 그냥 언어 인플레가 너무 심하셔가지고 오히려 정치 혐오만 뭐만 하면 당군 이래래. 그래. 뭐다 BC 2333년인데 그게. 훌륭하신 역시 하여튼 그래서 좀 그렇고 지금 그 뭐라고 하죠? 부패냐 무능이냐
이 부분에서 부패와 관계성의 뚜렷한 혐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재명 캠프로 돈이 흘러갔다든가 뭐 측근 비리나 이거 인허가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다든가 이런 게 아닌 것 같고 예. 일반적인 개발 비리는 LCT 같은 거예요. 예. 인허가가 날 수 없는데 누군가 도장을 찍어줬어요. 예. 그게 이제 제일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인허가를 해주고 돈을 이익을 봤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죠, 시가. 성남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또 일반적으로 무슨 비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무능 프레임도 되게 애매한 거예요. 왜 이거밖에 못 먹었느냐라는 건데 그다음 마지막에 남은 게 현 변호사님 얘기하셨듯이 민간 부분에서 뭔가 불법성이 없었겠느냐. 예. 저는 특히 마지막과 관련해서는 좀 더 언론이든 수사기관이든 더 들여다 볼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많은 법률 고문단을 꾸린다는 건 예. 뭔가 많은 송사와 쟁점이 있었다는 얘기고 근데 실제로는 화천대유 측이랑 그 성남시랑 소송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적대적 관계였기 때문에 이 둘이 완전히 커넥션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문제가 가진 엄중함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계속 들여다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특검하자 이것도 사실은 언어 인플레. 단군 일의 최대 빌리 언어 인플레. 너무 정무적으로만 보지 말고 좀 차분히 이 문제를 쭉 그러면 가야 될것 김준호 같다. 변호사님 보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계속 공세를 펼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좋잖아요. 이야기가 어쨌든 아. 5천억 뭐 무능, 부패, 뭐 모든 키워드 부정적 키워드, 액수 큰 키워드랑 이제 갖다 붙일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검하자고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3억 5천 내고 500억 벌었다더라로 이렇게 만들기가 쉽다. 그거는 진짜 근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성남시도 어쨌든 25억을 내고 네. 25억 나중에 환급 받고 네. 5,500억이라고 하든 1,800억이라고 하든 수익을 본 거잖아요. 그럼 성남시도 잘했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 프레임 전쟁으로 써먹으려고 하는 거지만 그렇게 유능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짧게 듣고 제가 천변호사님 얘기까지 왜냐하면 그 어제도 기사 났지만 그 당시에 남욱 변호사 문제됐던 자료를 빼줬던 사람 예. 그분이 이제 모 의원실에 있었는데 지금도 네, 그쪽 당 그렇다고 의원실에 하더라고요. 보좌관 한다는 얘기잖아요. 국민의힘 쪽 네. 의원의 근데 제가 보기엔 보좌관을 이거는 하고 있다고. 클수록 아마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영향안에 있던 분들이니까 제가 보기 계속 아마 공격하시면 계속 자책골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천 변호사님 얘기까지 네. 들어볼게요. 저는 이게 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게 이재명 게이트냐 국민의힘 게이트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당연히 이재명 게이트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결국 책임을 지는 위치,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누가 있었느냐가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고문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보험의 성격이 큽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러면 야권 인사들이 보험이 많은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권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권 인사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만약에 뭔가 예, 정말 예. 커넥션이 있었다면 의혹이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가짜 수산업자의 경우도 보지만 양쪽을 다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뭐 가리지 않고 로비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나쁜 짓을 하려는 사람들은. 근데 그런 면에서 이거는 뭐 국민의힘 쪽 사람들한테 많이 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당시에 결정권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문제가 있고 정말 이 정도 뭐 뭔가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 이 사업자를 굉장히 빠르게 뭔가 제대로 된 백그라운드나 기존의 어떤 실적에 대한 확인 없이 선정해 준 것 아니냐라고 예. 하는 문제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뭐 국민의힘과 이재명 지사가 짜고 쳤을 리는 없는 거니까 최소한 무능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재명 지사가 답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두 번째로 이재명 근데 지사의 무능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어떤 지점의 무능을 얘기하시죠? 이거 지금 뭐 이 사업자를 선정할 때 예를 들면 화천대유가 이런 거 자산관리 회사나 아니면 화천대유가 시행까지 나아갔다고 하는데 예. 공적인 그 인허가라든지 뭐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어느 정도 해주는 그런 거에 있어서는 기존에 어떤 그 실적이 있었는지를 대부분 봅니다. 그리고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뭐 어떤 갑자기 신생 업체 게다가 그 대표도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분들이 모여 있는 업체가 예. 이 정도로 크게 이익을 얻는 거에 참여했다? 굉장히 좀 의외의 근데 이거는 일이거든요.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네. 수의 계약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들어간 거고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있었고 메리츠증권의 컨소시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세 개 서류를 보고 이게 점수가 합당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엉성한 부분이 있어도 상대평가로 1등한 애한테 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정말 예를 들어 성남시에서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 화천대유가 들어간 하나은행 컨소시엄 쪽에 무리하게 점수를 많이 줬느냐. 예. 그래서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어. 이걸 봐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업자들의 제안서가 더
말하자면 좀 낙후돼 있었다, 별로였다라고 하면 이쪽에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할 말은 없는 거 상황이 그렇죠. 된다고. 그런 근데 그거에 상황에서는 대해서 아니, 예를 근데- 들면 너무나 서둘러서 이게 뭔가 어떤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정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찰 공고를 냈어요. 예. 그래놓고 성남의 뜰이라는 곳에 성남 좀 뭐 새로 만들 수밖에 없긴 하죠. 그건 네, 사실. 50% 예. 지분 태우고 플러스 일주를 받았어요. 음. 그래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는 직원들이 심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성남의 뜰에다가 준 거예요. 음. 이게 말이 되는 구조냐고요. 제가 말이 안 설명할게요. 되잖아. 지금 이게 언론에서 어찌 보면 제일 잘못 보도하는 것 중에 하나 그 세 가지 정도를 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일 많았던 게 수익률이잖아요. 예. 자본금 5천만 원에 어떻게 500억 이익이냐, 뭐 1000배 아니냐 하는데 투자금 다르죠, 그죠? 우리 이게 1조 5천억짜리 사업이고 PF한 게 7천억입니다. 예. 그거에 비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본금이라는 거는 실제로 그냥 회사 설립의 요건일 뿐이다. 자꾸 신생 업체 얘기하는데요. 원래 개발 사업은 그렇게 합니다. 새로 만들어서 해요. 우리 영화 제작할 때도 그러잖아요. 예. 그 프로젝트 하나마다 회사를 만들어서 하거든요. 예. 근데 기존 회사 뭐 경력을 보는 게 아니고 그거는 금융권이 자금 조달할 능력이 있느냐 그것만 보면 돼요. 그거 부동산 갖고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저거 여기 공모 공고 갖고 왔는데요. 오. 여기 또 올라온 거예요. 여기 어떻게 되냐면 요거 저희가 캡처해가지고 좀 올려드릴게요. 3월 2월 달에 설명회도 했어요 이미. 음. 2월 달에 설명회하고 질의 응답도 하고. 예. 그 다음에 3월 달에 접수한 거예요. 음. 3월 달에 접수해 그 다음 날 이제 심사를 했다는 건데 저도 뭐 이런 중요한 심사 같은데 가 보면 보통 딱 들어가면요 핸드폰 압수, 그다음에 예. 보안 각서 쓰고 예. 나갈 때까지 이 심의 끝날 때까지 못 나가. 연락도 안 돼. 아무리 급해도 부모가 죽어도 뭐 안 돼요. 근데 끝나고 발표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안 그러고 만약에 이거를 2, 3일 끌어가고 이러면요 더 문제가 생겨요. 이게 지금도 그 성남도시공 홈페이지에 다 있어요. 질의응답까지 자세하게 다 있기 때문에 가서 보면 된다.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있으면은 그대로 올려놨겠어요. 두 가지 일단 얘기하셨으니까 장 교수님. 그럼 거기에 저하고 공고 일주일 전에 우리의 컨소시엄에 들어오려면 자산관리 업체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공고를 일주일 전에 낸 거는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을 수가 있고 자꾸 PF 대출 얘기하시는데 PF 대출이요. 성남의 뜰이나 화천 대유를 보고 대출해줬겠습니까? 대장동 해준 땅을 보고 해준 당연하죠.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뭐 화천 대유가 자기네들이 끌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 고생해가지고 위험 부담을 해가지고 했다. 인허가 다 성남에서 내줬어요. 땅도 다 뭐 성남시에서 공용으로 수용을 했고 인허가 다 내줬어요. 이 사업에 어떠한 리스크가 있습니까? 그거를 다 PF 금융회사에서 땅 보고 해준 건데 그걸 자꾸 이 회사가 슬슬 조금 많은 길어지고 돈을- 있긴 한데 네. 요 점에 그것도 대한 설명할게요. 이야기까지 일단 좀 이 드릴게요. 자산관리회사 AMC가 아마 1000점 중에 20점이었고 예. 어떻게 돼 있었냐면 미리 설립하거나 사후에 설립한다고 해도 점수 줄 수 있다. 이게 이 사업자가 된 다음에 예. 예, 그렇게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탈락된 건 아니고요. 점수 차이가 많았다고 알고 있고 땅이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 땅에다 대출을 PF 대출을 하는 사람 누구냐?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이에요. 금융기관이 사업이 된다면 가는 거고 안 된다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들어온 데도 다 금융기관이잖아요. 메리츠, 산업은행, 하나은행 예. 이런 데서 사실은 나중에 떨어졌으면 보통 이의 제기 하거든요. 자기들 문제가 있다. 문제 제기 안 했죠. 안 한 네. 이유가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50% 지분 태운 회사가 먹었는데 거기다 이의 아니, 제기 그게 해봤자 달랐어요. 조건이 달랐어요. 뭐 이렇게 바뀌어요. 왜냐하면 안 하나은행이 그거를 제일 확정 수익을 많이 주는 조건이었고 산업은행 메리츠는 그렇지 제가 않았기 그거 때문에 좀 안 된 거예요. 사실관계가 헷갈려서 그런데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 뜰을 설립을 할 때 예. 성남의 뜰을 같이 설립할 사람을 찾은 거지. 이 공모 사업에 성남의 뜰이 넣은 건 아니잖아요. 공모사업에 당연히 넣었죠. 된 다음에 성남의 뜰이 나중에 계속 설립한 그렇게 거 아니 컨소시엄에 설립하니까 넣었지 세계 성공된 업체. 거죠. 아니 그건 나중에 설립을 한 거고 나랑 컨소시엄 그렇죠. 짤 사람을 정확하게 누가 들어올 거야 50% 마이너스 1주를 할 사람이 누구야를 선정을 한 거고 네. 선정된 사람과 함께 성남의 뜰을 만든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얘기하면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 뜰을 만들어서 같이 입찰에 참여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 처음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태운 데가 하는데 당연히 그러 되지 않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정확하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러니까 경쟁 관계였냐 아니면 나랑 같이 할 사람을 찾는 거냐라고 지금 네. 이준호 변호사님 얘기를 같이 하시는 할 거고. 사람을 찾는 거를 3대1 경쟁이 오케이, 붙은 오케이. 거죠. 그럼 입찰을 왜 해요? 자 일단 그러니까 입찰한 거지. 그러니까 입찰하죠. 아니 자기네들이 공고해놓고 자기네들이 심사하는데 이 짜고 자 치는 거라고 오케이 봐야지.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제가 볼 때는 대장동 이야기요. 네. 당장 안 없어져요. 네. 다음 주에 우리 또 그 공회전을 하지는 말자고요. 정치인사답게. 자 알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자, 며칠 전에 국민의힘 2차 TV 토론 있었습니다. 다들 보셨나요? 네. 예, 저도 쭉 봤는데 덕분에 평소에 잘 안 보던 채널의 유튜브를 되게 저도 열심히 지금 보고 있게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달라졌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의 이게 이제 더 이상은 말실수라고 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또 한 번의 말실수가 큰 게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그렇죠. 또 특히 이제 어제 또 유승민 후보가 나오셨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이 문제 제기가 됐던 건 공약 카피 논란이 또 있었습니다. 어떻게들 보셨는지 일단 좀 총평부터 좀 들어볼까요? 실수가 계속되면 실력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후보들이 실수를 유발하는 듯한 질문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교양 질문, 시사 교양. 산불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뭐, 그렇죠, 그렇죠. 뭔지 아십니까? 뭐 그리고 이제 뭐 네. 전략핵, 뭐 그 네. 전술핵, 뭐 이거 그러니까 이제 외교 계속 안보나 경제 분야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냐라는 그 세간의 의심을 찌르는 질문들을 했는데 야 정말 대부분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계속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상식 퀴즈 같은 질문들을. 그래도 뭐 수험 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하여튼 그거는 어느 정도 요리조리 잘 답변한 것 같아요. 네. 만약 이제 못하진 않고 했는데 오히려 청약 통장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공약 카피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의문스러운 대답으로 일관해서 음용이요? 의문. 네. 음흉까지는 제가 설마. 아니, 저도 살아야죠. 근데 그건 아니고. 근데 그래서 시작 준비는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좀 역량 아직은 좀 부족한 준비되지 않은 후보라는 부분이 좀 드러난 부분은 아쉽지 않았을까. 보수 지지층이 봐도. 안 이런 그래도 생각이 그 들었습니다. 네 분은 다 청약 통장 있으세요? 네. 네, 저도 있으시고. 저는 없어요. 없으시고. 저는 지금 분양을 이미 없습니다. 받아서. 예전에 있었다. 분양을 받으셨고 아니 분양이 아니라 뭐 집이 있기 때문에 집이 예, 있으시고 전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분양을 받으셨고 청약 그럼 그 통장. 청약 통장을 쓰신 거네요? 썼어요. 그러면 일단 다 이 저까지 해서 5명이 다 있어봤는데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천 변호사님? 그 집이 없어서 청약 통장을 안 만들었다. 글쎄요. 그럼 아마 말실수이지 않을까 싶어요. 설마 주택 청약 통장이 뭔지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에 다 써 있는데. 근데 우리가 예. 그 지금까지 쭉 보면 네.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버스비 얼마인 줄 아세요? 라든지 그 특히 이제 지하철 그 예전에 반기문 총장 그런 거 이게 약간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작지만 작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있었던 대부분의 이야기보다 지금 이 주택 청약 통장 논란은 제가 볼 때는 느낌이 달라요. 제가 이거 사람들이 해명을 받아들이는 해보자면 느낌이 저도 다른 것 이게 같아요. 왜 이 말이 나왔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 청약 통장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만드는 게 당연한 그렇죠. 통장이니까. 집 사는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아니면 뭐 집 문제에 관심이 없으니까 뭐 이 정도 그런 생각으로 거겠죠. 선회하면 네. 할 수는 있는데 음.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부동산 문제가 제일 뜨거운 이슈예요. 네. 우리 민주당 정부의 가장 아킬레스건이기도 하고 그 부분을 이제 공격하는 부분인데 대부분 사실은 이제 무주택자 수도권은 반 이상이 무주택자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대부분 보면 내가 언제 청약받을까 관심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을 잘 관심이 없었다. 물론 뭐 본인이 고시도 늦게 되고 직장 생활 늦게 했지만 뭐 또 부모님 집에 살았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집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 청약 통장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지금 아무리 상황에 있어도 그렇잖아요. 지금 부동산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뭐 집이 없어서 청약 통장을 안 만들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걸 선회해서 집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 청약 통장 안 만들었다 해도 지금 상황에서 대선 후보가 절대 할 수 없는 얘기고. 근데 우선 네. 예. 정봉준 후보 같은 분은 청약 통장 안 만들죠. 그렇죠. 그분은 만들 뭐 이유가 없죠. 그런 분 만들면 안 되죠. 예, 근데 그런 식으로 그분이 인식- 청약 통장 만들면 그러니까 그런 그건 식으로 안 찍죠. 인식될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아니, 그러니까 왜 무력이 그러냐면- 없는 분이라고 보기에는 뭐 배우자분이나 이런 분들 부동산 투자에 굉장히 능하신 분이고 주식 투자에도 능하신 분인데. 그래서 왜냐면 얼마 전에 예능 얘기하죠. 나오셨었잖아요. 네. 네네. 예능을 나왔는데 집이 너무 좋은 거야. 집에서 집이 요리해 좋더라고요. 주고. 그림도 그래서 비싼 거 인터넷 걸려있고. 반응들이 이게 딱 나오니까 그렇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집에 그렇게 관심 없으셔서 청약 통장도 안 만드시고니 어떻게 그렇게 좋은 집 사시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 반응. 근데 저는 이거는 결혼 전후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이제 형근택 변호사님께서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 일단 먼저 감사를 드리고 예. 그다음에 지금 그 결혼하기 전에 윤석열 후보 본인 재산만 놓고 보면 2억 얼마인가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본인 재산으로 신고한 거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예. 근데 이분이 고시도 늦게 붙어서
검사가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지방을 돌아다니다 보면 관사도 제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부모님 집에 살고 뭐 지방에서는 관사에 살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 관심이 없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네. 그리고 또 그 검찰에서의 내부 평이 이분이 이렇게 돈을 모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게 돈 생기면 막 후배들 술 사 먹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 또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집 사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다. 저는 뭐 결혼 전에는 충분히 할 수 예. 있는 그래서 제가 얘기인 그러잖아요. 것 그냥 같아요. 계속 네. 검사하시지 뭐하러 정치 나와가지고 부동산 문제 얘기하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네. 예를 들면 다른 정책적인 어떤 실수를 하면서 이것까지 겹쳤다라고 하면 뭐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저는 글쎄요. 아니 이게 주택 이승민 청약 후보가 얘기하는 통장이 무주택자하고 뭔지 군대 갔다 오면 모르는지 청약 누가 가점 더 알겠습니까? 주겠다 그러면 그 청약을 왜 하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아니, 거잖아요. 당연히 가점을 알았겠죠 그거를. 이걸 설마 뭐 에이, 주택 제가 청약 보기엔 몰랐을 통장이 것 어떻게 같은데. 그러니까 주택 청약 통장이 어떻게 작용하고 이걸 집 살 때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검사를 하면서 사회생활 경험이 그 정도로 있을 텐데 이걸 그러면 몰라서 집 했다는 건 없으니까 말이 청약 안 되죠. 통장 없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그냥 이거는 얘기죠. 실언이겠죠 아마. 자기 관심이 없었다는 제가 보기엔 취지가 그냥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 자체에 별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사는 거에 대해서 절박함이라는 걸 모르니까 계속 나오는 계속 거죠. 장 교수님이 네. 약간 먼 산을 보시면서 약간 답답해하고 계셔가지고 이것도 뭐 엑스파일에 뭐 적혀 있나? 아니 이 정도 이게 이건 예측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커버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실수고 뭐 생방송 중에 있었던 실수다 네. 아니면은 집에 관심이 없어서 뭐 그냥 잘 몰라서 한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조차 상당히 민망한 수준이고 잘못된 생각이죠. 당연히 청약통장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자체가 실수든 준비가 덜 됐든 무조건 잘못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공약 베끼기 논란도 좀 나왔었잖아요. 네. 그 아, 부분도- 그거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 윤석열 캠프가 그 문제가 제일 처음에 했잖아요. 유승민 후보와 그 군 방금 말씀하신 지점인데요. 군 복무자 주택 청약 가산점 5점 부여. 그래서 왜 5점인지 아시냐? 막 이제 이런 얘기 막 서로 이렇게 사랑설레 했었는데 그 공약 설계에 참여한 인터뷰 대상자 명단 48명을 SNS에 어제죠. 그러니까 25일 오전에 공개를 하면서 공약 표절 논란에 대응을 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5점 준다라는 거는 유승민 후보가 혼자 얘기한 거는 맞아요 미리. 그래서 그 부분 갖다 쓴 거는 내 거 베껴 쓴 거 아니야? 이런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 이것도 퉁치고 넘어간 거는 괜찮으신 것 같아요. 좋은 공약 제가 베꼈는데 뭐 제 공약 갖다 쓰세요. 특허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 괜찮은데 저는 그 TV 토론 보면서 계속 느꼈던 감정은 불안했어요. 어떤 지점이요? 그래도 많이 좀 공격적으로 뭐 이렇게 좀 대범해졌다 뭐 네, 이런 그 정도 평가들도 많이 많던데요. 자연스러워지셨던데. 근데 뭘 실수하실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아. 아직도. 그러니까 본인이 소화를 못한 것 같아. 자꾸 질문을 하거나 질문을 받으면 자꾸 이렇게 막 넘기면서 뭐 자료를 찾으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잘 아직 소화가 안 된 거야. 그래서 좀 연습도 더 많이 하시고 준비를 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또 뭐 여러 후보들 간의 토론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이제 1, 2위 후보 간의 또 이 대결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사실 4위 컷오프를 지금 따지는 그 1차 컷오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4강 안에 누가 드느냐가 지금 계속 초미의 관심사인데 최재형 후보는 어떻게 좀 점점 멀어지는 듯한 좀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일단 최재형 후보가 토론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예. 되게 안정적이고 되게 잘하셨어요. 태도 면에서는 다들 높은 점수를 주고 있고 근데 그 아직까지 뭐랄까 그 토론을 통해서 큰 화제를 만들어 내시기가 쉽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토론에서 굉장히 전체 풀 영상을 보시면 최재형 후보 굉장히 안정적이고 잘하네라고 할 텐데 네. 풀 영상을 보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걸 2시간을 보고 있는 분이 많을 수가 없어요. 네, 사실. 그래서 저도 최재형 후보께 조언을 드리자면 한두 가지 센 거는 미리 좀 준비해서 오셔가지고 이거는 요거를 꼭 TV에 내보내겠다라는 좀 전략을 갖고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후보. 근데 이제 토론을 상당히 할 때. 하태경 후보가 아주 공격적으로 그쵸. 많이 지금 어그레시브하더라고요. 치고 나오셨는데 네. 거의 뭐 완전 인파이터 스타일로 토론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또 무슨 이슈가 좀 컸냐면 그 황교안 전 대표, 황교안 후보가 들고 나온 그분은 계속 부정선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고 거의 그 본인의 모든 발언 시간을 그걸로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안상수 후보는 본인의 모든 발언을 서로 질의응답을 하지 않고 본인 혼자 계속 한 6분 동안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뭐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에 사용을 하시고 근데 부정선거 이슈에 지금 최재형 후보가 약간 올라타신 듯한 느낌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 예. 최재형 후보가 그 SNS에 글을 남긴 것도 자세히 보면 선거 관리의 그 총체적인 뭐 부정 선거가 있었다거나 이런 거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먼저 긋고 우리 선거 관리를 믿는다. 다만 이제 우리가 재검표 과정이나 이런 데서 나온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뭐 좀 이상한 그 기표 용지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거 관리를 좀 더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에 근데 있어서 지금 국민들 현재 의문을 해소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 정도 취지입니다. 아니 그러면 뭐예요? 그 페북을 삭제했어요? 그냥 놔두지. 잘 쓰고.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네. 부정 선거를 얘기한 게 아니고 예. 선거 관리를 좀 더 잘하자는 취지인데 하도 여러 언론들이 이거 아이, 부정 선거 일차 이슈를 토론에서도 묻은 거 약간 말하는 아니냐라고 뉘앙스 보니까 하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얘기하잖아요. 살까봐 지우신 거죠. 근데 네. 지금 캠프는 없어졌죠. 네네. 그런데 지금 정의화 전 의장이 어떻게 보면 전 국회의장 지지를 철회했죠. 네. 이런 분들이 가장 조금 처음에 나오자마자 가장 든든한 우군 같은 역할을 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최재형 캠프 쪽을 지지해 주는 사람 중에서는 가장 좀 인지도도 있고 말하자면 좀 파워가 좀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정의화 전 의장도 지지를 철회했어요. 가덕도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가덕도. 그러니까 이게 정의화 의장뿐만 아니라 김미애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부산 굉장히 해운대도. 강한 지지를 보내고 계셨는데 여러 이유를 드셨지만 그 글을 올리신 시점이나 이런 걸 내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가덕도는 아무래도 PK 지역에서 정치를 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양보할 수 없는 이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에서 좀 아예 좀 돌아서신 게 아닌가 생각이 전화익은 듭니다. 그 국민의힘 토론회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느낀 점이 뭐냐면 빨리 황교안, 안상수 이 두 분은 빨리 좀 빠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일문일답하면서 긴장감과 텐션이 막 높아지는데 갑자기 황교안 후보님 나오셔가지고 부정선거 이게 풀로 붙여져 있었습니다 하니까 저도 막 돌리게 되고 장르가 갑자기 달라져요. 네. 다른 영화가 들어와 있어요. 또 이제 안상수는 무조건 하죠. 제가 인천시장 때요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 도저히 창피해가지고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네 명으로 나쁜 추려서 의미에서의 K-팝 같은 거 아니에요? 모든 장르가 섞여 네, 있는 명으로 거니까. 아니 나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난번에 최재형 후보가 캠프 해체한다고 했을 때 네. 언론 보도에서 상속세 관련해서 내부 논쟁이 있었던 거 아니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랬죠. 그때 이제 아니라고 하셨는데 오셔가지고 근데 지금 나오는 거 뭐 상속세뿐만 아니라 낙태 지금 뭐 가덕도 공항 뭐 본인 얘기 막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참모들이나 정치인들이 있었으면 가덕도 같은 건 부산 의원들이 나왔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얘기 못 하니까 에이 그러면 뭐 해체하고 그냥 내 말 잘 듣는 실무자들만 갖고 하겠다 이렇게 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아니 뭐 어쨌든 상관없는데 아무런 유효타가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품이나 태도는 되게 좋은데 질문을 하는데 유효타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느낌. 그 차라리 안상수 전 시장님의 그 자기 치적 홍보가 이렇게 재밌고 뭐 들을만하고 뭐 이렇게 네. 뭐 바이브랄까 이런 게 좀 있는데 최재형 후보는 그런 부분 정말 전략이 없는 TV. 자, 그러면은 그냥 저기 네. 유효타 없이 포볼로 걸어 나가시기 위해서 그런 거다. 지금 그로기 상태인 최재형 후보님 왜 이렇게 두드럽해요? 자, 일단 결과적으로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제 그 1차 토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그 조국 교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이슈로 조금 그 지지자들에게 많은 데미지를 입었던 1차 토론이었습니다. 조국 수홍. 예. 자, 그렇다면 2차 토론에서는 누가 조금 플러스고 누가 좀 가장 마이너스였던 토론으로 혹시 네 분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1, 2위 후보는 그닥 그냥 유지했던 것 같아요. 유지했다. 네, 유지했던 것 같아요. 물론 홍준표 실수는 후보도?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의 실수는 상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승승일이네. 말씀을 너무 하시네요. 아니야 제가 볼 때는 아니 그 정도면 예. 그 불안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야 그래도 저 정도면 어디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는 거예요 제 말은. 아니 이제 더 이상 그 주택청약통장 정도는 큰 실수가 아닌 게 돼버린 겁니까? 그러면? 그래도 뭐 인문학도 논란이나 아프리카 손발 노동 논란보다는 좀 덜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 감성에는 그런 거 있었고 잘한 거는 유승민, 하태경 네. 두 분이 좀 잘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본인은 그렇게 확실히 본인 김준호 변호사는 그렇게 네. 느끼셨고, 예, 천안 변호사님. 저는 근데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기대치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윤석열 후보가 지난번에 비해서 여유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카피 닌자 이거에 네. 대해서 대응할 때도 저는 잘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60대 영남 남성의 관점에서 감성으로 놓고 보면. 그 공약 표절 논란이 유승민 후보한테 굉장히 유리한 주제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5점을 똑같이 한다라는 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네네.
근데 그게 저도 주변에 계시는 좀 나이 있으신 영남의 어르신들한테 좀 얘기를 해보니까 대표적으로 저희 아버지이신데 그게 유승민 후보가 너무 좀 째째해 보인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대범하게 좋은 거 있으면 뭐 갖다 쓰세요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아저씨 감성으로 보면 오히려 뭐 서로 같은 팀인데 갖다 써라 하는 게 더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까지 하실 정도니까 그거는 그 기본적인 호불호가 미리 깔려 있는 분석 아닐까요? 뭐 좀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어느 정도 그럴 수 있겠지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감을 갖고 있는 특히 국민의힘 당원들이 볼 때 그 마음을 바꿀 정도의 어떤 뭐 임팩트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 지지율을 지키고 가는 것만 해도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뭐 그렇습니다. 네. 뭐 두 분은 더 하실 말씀 태세 전환이 슬슬 약간 마무리를 하죠. 쪽으로 우리 천 변호사님 기우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관심이 이제 4위를 누가 할 거냐 네. 했잖아요. 그 전에는 대부분 분들이 최재형 후보가 그래도 사인하지 않겠냐라는 그렇죠.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혼전 양상이고 많은 분들이 좀 어렵지 않겠냐. 원희룡 후보가 지금 또 오히려 원희룡, 하태경 정도가 후보. 이제 그 가시권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래도 두 사람 중에는 하태경 후보가 조금 더 낫지 않았나 토론회에서 그래도 관심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원희룡 후보는 뭔가 유효할 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약간 무색무취하고 그러면 아마 하태경 후보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약간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4위 진입으로. 그러면 이제 제일 어찌 보면 이번 토론회에 더 많은 걸 얻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태경 후보님이 말씀하신 지나치게 편협한 그런 방송국에서 이렇게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 좀 한번 드리면서 짧게 좀 장 교수님 이제 말씀드리면 정리하시죠. 예.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 2차 TV 토론에서는 다 많이 나아졌다 잘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길래 저는 좀 의외였어요. 저는 더 걱정스러움이 더 커졌습니다. 말실수도 하셨고요. 준비가 덜 된 모습 보셨단 말이에요. 약간 토론회에 적응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저 정도 가지고 과연 본선에 나가서 이재명 후보랑 TV 토론 붙었을 때 과연 제대로 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전 걱정이 더 심해졌거든요. 예. 장소정님 확실히 우리 편이 맞네. 옛날 후보랑 붙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더 많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났다. 본선 경쟁력 이렇게 지지층에서 생각할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장 교수님은 정권 교체를 아주 간절히 바라는 분이라는 말씀 제가 두 분이 좀 딱 드리면서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전혀 입장이 다르시는 거 보니까. 근데 기분이 사실 좋습니다. 장 교수님은 늘 이기기 위해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를 주장하시는 그런 캐릭터라는 거 제가 한 번 더 커버를 좀 해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얘기 나눴습니다. 뭐 일단은 특히 이제 그 민주당 경선 얘기와 그리고 대장동 이야기 그리고 또 이 국민의힘 TV 토론 얘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아마 이 이야기들은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미처 못한 얘기는 다음 기회에 계속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오늘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